이번 책은 가주오 이시그로의 클라라와 태양, 옴기니는 홍한별입니다. 책날개 부분에 가주오 이시그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고요. 5살이 되던 1960년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해서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해창작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2년 일본을 배경으로 전후의 상처와 현재를 절묘하게 엮여낸 첫 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을 발표해 위니프레드 홀트비 기념상을 받았고요. 1986년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일본인 화가의 회고담을 그려서 휘트브레드상과 이탈리아 스칸노상을 받았고요. 부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89년 남아있는 나날을 발표해 부커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이 책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5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2000년 우리가 고아였을 때, 그리고 나를 보내지 마 2005년, 그 다음에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신작입니다. 이 책은 2021년,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그의 신작이 되는 셈이고요. 자, 이 책 맨 첫 번째 보면요. 나의 어머니 시즈코 이시구로를 기억하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 책의 맨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사와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었을 때 우리는 매장 중앙부 잡지 테이블 쪽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창문이 절반 넘게 보였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무직 노동자, 택시, 조깅하는 사람, 관광객, 거지 아저씨와 개, RPO 빌딩 아랫부분이 보였다. 우리가 좀 적응이 된 다음에는 매니저가 매장 앞쪽 쇼윈도 바로 뒤까지 가도록 허락해줘서 RPO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보았다. 딱 적당한 시각에 그 자리에 가면 해가 우리 빌딩이 있는 쪽에서 RPO 빌딩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자, 여기에서 나는 지금요 AI 로봇입니다. 자, 이 앞전에 리뷰했던 나를 보내지 마, 이 나를 보내지 마의 경우 복제 인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었었는데요. 이번 책은 AI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요, 동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긴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이 클라라와 태양, 이 클라라는요, 인공지능 로봇 AF Artificial Friend거든요. 이 AF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부터 읽으면 아주 토론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은 토론의 주제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 AI 이게 많이 지금 떠오르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AF를 어떻게 친구로 인정할 것인지, 기계 로봇으로 보고 배터리만 빼면 고철더미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또 나의 지능, 우리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 AF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읽고 행동하도록 제작되어 나온 이 AF 로봇들이 이 로봇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용할지 그 용도에 대해서 또 그 결과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을지 그 다음에 그 로봇이 갖는 올바른 그 이성의 판단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갖는 이 감정의 따뜻한 판단 그 사이 그러니까 로봇의 그 합리적 사고와 그 인간이 갖는 격정과 그 의지와 그 열정들 그러한 것들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을 받아들일 것인지 과연 AF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지 이 책에서 주는 그게 가장 큰 메시지가 과연 이 AF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지 그것을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이 책에서요, 그러니까 B2 4세대 로봇 AF 클라라거든요. 이 클라라는요,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소녀 조시의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클라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로봇 가게 쇼윈도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쇼윈도 창문을 통해서 그 자기 또래의 그 소녀 조시가 그 로봇을 유리창문으로 통해서 보면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로봇과 그 인간 소녀 사이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클라라는 꼭 그 조시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시는요, 몸이 아픈 그 소녀인데요. 조시는 그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끔씩 그 가게에 전시된 클라라 이 로봇을 보면서 창문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꼭 자기가 그러니까 클라라와 친구가 되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로봇을 사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로봇을 구입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서로의 그 엄마와 그 다음에 그 가게 매니저 사이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조시가 와서 그 로봇을 고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요. 여기에 약간의 복선이 깔리는데요. 이 엄마가 지금 이 소녀 로봇을 구입하려고 하는 약간의 숨은 의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클라라는 B2예요. 4세대에 속하죠.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B3가 아니라서 B3 모델의 혁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성향의 아이에게는 최고급형 B2가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느끼는 고객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엄마, 나는 클라라가 좋아요. 다른 애 말고요. 기다려봐, 조씨. 어머니는 매니저에게 물었다. 아티피셜 프렌드는 하나하나 다 다르다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수준에 다다르면 개성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어떤 특징이 있죠? 이 클라라가요. 클라라한테는 특별한 면이 정말 많아요. 종일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네요.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하라면 관찰하고 배우려 하는 욕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는 것들을 전부 흡수하고 합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라는 저희 매장에 있는 어떤 AF보다도 더 정교한 이해를 발달시켰습니다. B3도 물론 포함해서요. 그런가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 쪽으로 세 걸음 다가왔다. 클라라한테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와 내가 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어쩌면 두려움이 겉으로 내비칠 것도 같았다. 클라라, 조씨를 보지 말고 대답해봐. 조씨 눈이 무슨 색이지? 회색입니다. 좋아, 조씨.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클라라. 우리 딸 목소리, 방금 걔가 말하는 거 들었지? 조씨 목소리 높이가 어느 정도야? 대화할 때의 목소리는 가온 다 위에 A 플랫과 C 옥타브 사이입니다. 그래? 마지막 질문이야. 우리 딸이 걷는 모습에서 어떤 걸 알아차렸니? 왼쪽 고관절이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어깨도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움직여 불필요한 충격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그래, 클라라. 아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조씨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해 볼 수 있겠어? 해줄 수 있겠니? 지금? 우리 딸이 걷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조씨뿐 아니라 AF들까지 모두 집중해서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자, 요 장면에서요. 어머니가 지금 클라라에게 주문을 하죠. 클라라처럼 걸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자, 이 장면에서요. 지금 어떤 그 복선이 깔려 있냐면요. 그 어머니는 지금 이 클라라와 똑같은 이 소녀 로봇을 구입하는 이유가요. 클라라의 언니도 일찍 죽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라라의 언니가 아니고 조시요. 그리고 조씨도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항상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씨가 엄마와 함께 이곳 도시에 나오는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이 카팔티시 그 가게에 가서 초상화를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씩 사진을 찍으러 이 도시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씨가 세상을 떠날 경우 이 AI 로봇 클라라가 조씨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클라라가 조씨의 그 진짜와 최대한 같은 그 모조 인간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과연 클라라가 이 새로운 딸 조씨가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 사이에서의 그 조씨를 보는, 그리고 클라라를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에 계속 그 변화들, 그러한 것들이 쭉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쨌거나 클라라가 조씨네 집에 이제 팔려온 거죠. 그곳에서 조씨와 클라라, 그리고 그 이웃인 그 조씨의 남자친구 릭, 그들 그 셋 사이에서 우정이 쌓여가고요. 그리고 그 클라라는 그러니까 조씨와 그 릭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클라라는 그들 사이에서 있는 그 미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씨 또한 이 초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로 가게 되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것을 통해서 그 내막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학자인 아버지 역시 그 내막은 알지만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며 이 카팔티시의 작업을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서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동요를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부분을 살짝 보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조 씨를 면밀하게 관찰하면 제 능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물어보자. 이런 걸 묻고 싶어. 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믿니? 신체 기관을 말하는 건 아니야. 시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야. 인간의 마음.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사람을 특별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말이야. 그렇다면 조 씨를 제대로 배우려면 조 씨의 습관이나 특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 조 씨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아? 네, 그럼요. 그게 어렵지 않겠니?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건 능력 바뀔 거야. 아무리 신통하게 해낸다 해도 흉내 내는 것으로는 턱도 없을 테니까. 조 씨의 마음을 배워야 그걸 완전히 알아야 하지. 아니면 너는 절대로 조 씨가 될 수 없어. 말씀한 마음이요. 내가 말했다. 그게 가장 배우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이 아주 많은 집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AF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방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차례로 신중하게 연구해서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어머니의 의도와 이 카팔티 씨의 의도는 진짜 조 씨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걸 알고 있는 이 아버지도요, 두렵기만 합니다. 그 아버지가 속내를 바로 이 클라라에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카팔티를 미워하는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 카팔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카팔티의 주장이 실은 옳다고. 내 딸만의 고유한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현재 기술로 파악해 복사하고 전송할 수 없는 것은 없음을 과학이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내내 서로 사랑하고 증오하며 살아왔지만 모두 잘못된 가정의 근거에서 그랬던 거라고.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일종의 미신 같은 것을 지니고 살아온 거지. 가팔티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마음 한 구석에는 가팔티가 옳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 두려운 거야. 여기에서요. 아버지가 지금 이 모든 걸 부정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 한 구석에 지금의 이 현대 과학, 이 가팔티의 이 플랜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걸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클라라에게 그 속내를 털어놓았던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이 AF 클라라는요,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주된 에너지원이 태양광인 것입니다. 클라라는 해가 생명에 힘을 주는 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그 로봇 가게에서 자신이 조 씨에게 이 팔려오기 전에 계단에서 그 구걸하는 그 거지와 개 항상 유심히 관찰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해가 밝게 비춰주자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더더욱 확신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해, 그것은 태양이라고요. 그래서 클라라는 조 씨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해라고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자, 그 해를 방해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쿠팅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어 햇빛을 가리는. 그래서 그 기계를 없애면 해가 더 많은 햇빛을 조 씨에게 보낼 거라고 클라라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 끔찍한
기계를 파괴할 결심을 굳힙니다. 그래서 도시에 와서 조시의 아버지 폴에게 이 쿠팅스 머신을 파괴해야만 조시를 도울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요. 다만 이 클라라도 이 어린 소녀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클라라가 그 일을 성공시키기에는 클라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했는데요. 이 클라라의 귀 뒷부분에 그 부분을 찢고요. 클라라의 막을 뚫어서 거기에 작은 밸브를 찾아내서 클라라의 몸속에 있는 PEG9 용액을 그 9 용액을 빼내서 그것을 쿠팅스 머신 안에 흘려보내는 거죠. 쉽게 경유 엔진에 휘발유 엔진을 넣는 그 결과와 비슷한 셈인데요. 급속도로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쿠팅스 머신을 그러니까 고장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죠. 이 공학자인 아버지가 클라라에게 너의 몸을 찢어서 용액을 빼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클라라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PEG 에너지를 꺼내라고 허락을 합니다. 클라라가 이 태양광 에너지로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용액을 흘려보냈을 때 클라라에게는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그러니까 당장의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쿠팅스 머신을 파괴하는데 자기 몸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쿠팅스 머신을 그러니까 파괴했다고 안심을 했는데 아버지 차를 타고 돌아서 나올 때 여전히 다른 기계가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순간 절망하지만 클라라는 해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중한 용액을 잃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가 조시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더 내줄 수도 전부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여기 왔던 때 이후로 조시를 구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해가 다시 한번 관대함을 보여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클라라는 해에게 계속 악화되어가는 이 조시의 병세를 해에게서 에너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거지와 개가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죽은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준 에너지가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해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클라라는 이렇게 해에게 답을 찾으려고 호소합니다. 계속요. 아직 가지 마세요. 잠깐만 더 저한테 시간을 내주세요. 도시에서 약속했던 일을 해내지 못했으니 더 부탁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커피잔 아주머니와 레인코트 아저씨가 만난 날 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해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라도 다시 만나는 걸 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쩌면 서로 만날 수 있게 돕기도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제발 조시와 릭을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조시가 세상을 뜬다면 둘은 영영 헤어지게 돼요. 해가 거지 아저씨와 개에게 주었던 같은 특별한 자양분을 조시에게 주기만 하면 조시와 릭은 친절한 그림에서처럼 같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둘의 사랑이 단단하고 영원하다는 걸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편의를 봐달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해가 특별히 봐주시겠다면 서로 평생 사랑할 젊은이들을 봐주시는 게 가장 타당할 거예요. 그걸 그렇게 확신하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어린아이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뭘 알지? 라고 해가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신중히 관찰했고 진심이라고 확신해요. 함께 자랐고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릭이 바로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도시에서 실패했다는 건 알지만 한 번만 더 인자함을 베풀어 조 씨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세요. 내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조 씨를 들여다보고 거지 아저씨에게 주었던 자양분을 주세요. 이게 편의를 봐달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임무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 씨에게 특별한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클라라가 해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나 지금 조 씨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는 절망하죠. 어머니와 릭, 그 다음에 가정부가 교대로 조 씨 옆을 지키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클라라가 해가 자비를 베풀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다 드디어 클라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해가 나오고 있다고. 창문에 블라인드를 제치자 해의 자양분이 엄청난 양으로 방으로 쏟아져 들어오고요. 그때 릭과 클라라는 거의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릴 지경이었죠. 그 비밀스러운 해의 에너지를 받고 조 씨를 보았을 때 해는 조 씨에게 더욱 눈부신 빛을 집중합니다. 그때 조 씨는 왜 이렇게 눈부셔 하고 몸을 뒤척입니다. 어머니는 조 씨의 몸놀림에서 새로 솟는 기운을 뚜렷하게 느낍니다. 자, 조 씨가 이렇게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 씨가 계속 기운을 찾아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조 씨가 계속 기운을 찾아가는 만큼 조 씨는 클라라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요. 클라라는 기운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조 씨는 계속 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찾으면서 더 다른 친구들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클라라는 이제 벽장으로 점점 더 클라라는 에너지가 다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클라라는 그 야적장의 그 폐철 더미들 위에 쌓여 있게 됩니다. 클라라와 릭은 더 큰 세상, 그들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요. 클라라는 마지막에 야적장 위에서 쌓여 있는데요. 자, 그때를 한번 보면요. 클라라구나, 맞지? 네, 맞아요. 나는 웃으며 매니저를 올려다보았다. 클라라, 정말 반갑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 거의 1년 전에 여기에서 뭔가를 찾았는데 처음엔 넌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내가 맞구나. 정말 기뻐. 매니저님을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매니저는 계속해서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다시 봤으니 혼란스러울 것 같다. 매니저님을 다시 봐서 행복하기만 해요. 그럼 얘기 좀 해주렴. 너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내내 가게에서 너를 데려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니? 이런 걸 물어보려니 미안한데
나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잘 얻을 수가 없거든. 네, 그럼요. 내내 조씨와 함께 있었어요. 조씨가 대학에 갈 때까지요. 그래? 그럼 성공적이었던 거구나. 집을 잘 찾았어? 네. 제가 서비스를 잘했고 조씨가 외로워지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랬을 거야.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외로운 게 뭔지도 몰랐을 거야. 그랬기를 바라요. 알지, 클라라. 내가 돌봤던 AF들 중에서도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 특별한 통찰력이 있었지. 관찰력도 뛰어나고. 나는 바로 알아봤어. 잘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아무리 너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 저는 조씨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야만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릭, 가정부 멜라니아, 아버지 그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조씨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는 다가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 클라라.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다. 가팔티 씨는 조씨 안에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없는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계속 찾아봤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팔티 씨가 잘못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만 조씨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팔티 씨가 틀렸고 제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맞을 거야, 클라라. 내 AF들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바로 그런 말을 듣고 싶단다. 잘 되어서 기쁘다는 말, 후회가 없다는 말. 너 저쪽 먼 쪽에 B3들 있는 거 아니? 우리 가게에 있던 아이들은 아니지만 내가 같이 있고 싶다면 사람들한테 너를 옮겨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매니저님. 여전히 친절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그리고 되돌아보고 순서대로 배열할 기억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또 기억들 나오죠. 이 앞전에 했던 그 가주오 이시구로의 그 나를 보내지 마. 가주오 이시구로의 작품에서는 이 기억들이 상당히 그 큰 덩어리로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 클라라가 기억들을 가지고 마지막 그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이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 고철덤이 야적장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거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해가 저한테 아주 친절했어요. 처음부터 늘 친절했지만 조씨와 같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친절했어요. 매니저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가 늘 너한테 친절했을 거라고 믿어, 클라라. 매니저는 이렇게 말하며 뒤쪽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 손을 눈가로 올렸다. 한동안 우리는 같이 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매니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다, 클라라.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매니저는 의자로 썼던 철제 상자를 다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원래 위치로 끌어다 놓았다. 그러더니 쌓인 물건들 사이 긴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나는 매니저가 가게에서와 다른 걸음걸이로 걷는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걸음을 디딜 때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서 긴 코트 자락이 흙바닥에 닿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중간쯤 갔을 때 매니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매니저는 저 먼 곳 지평선 근처 건설용 크레인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가던 길을 갔다. 요 끝부분이 이 앞전 그 나를 보내지 마 그 부분을 읽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번 책은 상당히 동화 같은, 그래서 그 한 중학생부터 읽으면 아주 이야깃거리가 많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